신동아 창간 92주년 특별기획 윤석열 1년을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이 1년하고 꼭 10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큽니다. 정치적 무게감과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까지 승리한다면 국정 주도권을 쥐고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를 힘있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돼 윤석열 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기성정당 외에 제3세력 출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임 10개월을 넘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전망을 함께 해주실 말씀 손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업체 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종인 위원장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이 다음 달 이 토론회 좌장을 맡기로 하셨다는 소식에 이 성찰과 모색에 대한 이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좌장을 맡게 되신 걸까요? 사실 최근에 언론에서 4월 18일 그 토론회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 금태섭 전 의원님께서 토론을 한다고 그래서 나보고 와서 좀 좌장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내가 뭘 토론을 할 거냐 그랬더니 아마 새로운 소위 정치에 관련해서 토론을 갖다 하겠다고 그래서, 네. 그러다 그냥 좌장을 맡아주겠다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내가 무슨 그 좌담해가지고 할 얘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성찰과 모색이 미묘한 시점에 이렇게 이 토론회를 갖다 보니까 혹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세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 세력화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정당의 지금 현재 실태를 볼 것 같으면은 서로 간에 그냥 말씨름만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참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제대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좀 계책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소위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지금 좀 봉착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당이 뭐를 추구하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헤쳐나가야 되겠다고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은 제3세력으로서 출발할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이 제3세력화 시도가 여럿 있었는데요. 이 진중권 교수께서는 내년 총선에 새로운 세력이 출현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국민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을 보거나 아니면은 제1야당인 민주당을 보거나 저건 정당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패거리들 정치인 것 같고, 정당 민주주의라는 건 다 깨졌고, 어차피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하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사당이 됐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사당이 됐고, 그 다음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항상 강성 지지층들과 거기에 호소하는 선동 정치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통 중도층을 비롯해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들을 다 내리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절망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그 제3 세력이 나와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것을 또 정치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그 선거법에 따라서 이 소선거제가 갖고 있는 그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치 컨설턴트로서 이 박성민 대표께서는 내년 총선 전에 만약 제3 세력이 등장한다면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나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제3세력 출현 가능성도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데 성공 가능성까지 저희가 맞추라 그러면 어렵고 네. 일단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의 변화가 있으면 뭐 그건 다당제가 되는 게 필연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소선구제 하에서도 2020년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대1로 붙을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이 한 3분의 1이고 2016년처럼 국민의당 같은 제3당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3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도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96년도처럼 여야가 다 쪼개져서 그때 이제 여권은 신한국당과 자민련으로, 야권은 새정치 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분열을 했는데 그렇게 치러질 가능성도 3분의 1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 1%라도 더 그 2번, 3번 시나리오가 1대1로 붙는 구도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 당이 지금 원심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3당이 소선구제 하에서 성공하려면 양당이 동시에 분열을 하고 네. 국가적인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비전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국민들이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대통령이나 정부를 구성할 만한 인물들이 모인다면, 그런 인물들이 보인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성공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총선 전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그 취임 1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지난 10개월 국정 운영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뭐 지난 10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로 특이하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지난 10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 평가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내 개인적으로 뭐를 잘하고 뭐를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난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발을 할 당시에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고 하는 큰 소위 비전이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질 않아요. 네. 막연하게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 자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무슨 개혁을 하겠다 하는 제시도 했는데 그 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갖다가 얻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 개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지금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돼 있고 여당은 야당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갖다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내년 총선까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정치는 부재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의 인식이 과연 정부가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난 조금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화되고 이 갈등 구조라는 것이 소위 양극화의 심화로서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양극화라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양극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 있는데 그동안의 정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해결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고 이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지표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심할 정도로 가능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출생률이 작년에 0,78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우리나라 자살률이라는 게 세계 평균의 배를 넘고 있고 노인 빈곤율도 OECD 최고고 최근에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 지수를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이 OECD에서 최하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도서부터 선진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다가 가졌는데 과연 이게 선진국에 합당한 소위 사회지표냐에 굉장히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위 갈등 구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두 정당이라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태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제3당이 출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두 정당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력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세우고 그거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소위 안을 들고 나오고 이것이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것 같으면 제3세력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막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를 갖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뭐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기성,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거대 양당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세력 출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양당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시를 못해도 국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뭐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 정권이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나는 국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진중권 교수께서는 지난해 10월 그 취임 5개월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D+라는 다소 이렇게 박한 점수를 주셨었는데요. 그로부터 5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 취임 10개월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만약 종합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그 종합 점수는 국민들이 늘 주고 계십니다. 그 여론조사라는 형태로. 네.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그 점수를 매긴 근거는 여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여론하고 지금 여론하고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그때도 긍정평가는 30%대 초반이었고 네. 부정평가는 60%였는데 지금 똑같거든요. 아, 5개월이 지났지만. 그래서 역시 D-를 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좀 생각한 건데 애초에 우리가 이 정권에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좀 보수도 하더라도 중도를 포괄할 수 있는 보수, 쉽게 말하면 중도가 용인 가능한 그런 정도의 보수를 제가 이제 기대를 했는데 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보다도 훨씬 더 퇴행적이에요. 훨씬 더 퇴행적이고 심지어는 반동적이고 수구적이기까지 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일단은 그 대통령을 둘러싸이는 그 지배 엘리트 등들이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고요. 이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딱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근데 대통령은 그게 이제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서 자꾸 정책을 펴는 것 같고, 그다음 지지층들도 결국은 이제 그 중도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중도의 호응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또 그러면 그럴수록 또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네. 내가 볼 때 이분들 맨날 그 유튜브만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18 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스팔트 부대랑 같이, 뭐 정광훈 목사랑 같이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최고위원인 한 분은 또 뭐냐면 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천인 공노할 망언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청년 최고라는 그 사람은 노조를 해체해야 된다. 네. 이건 히틀러나 했던 일이거든요. 이런 교양 수준의 사람들이 최고위원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정책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건 바로 뭐였냐면 그나마 보수가 조금 변했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 해서 김정일 위원장 체제 내에서 뭘 했습니까? 호남에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김채원 최고위원이 뭘 했습니까? 아이고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니 조상묘도 파네. 그걸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뭡니까? 전라도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라도표까지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레드 컴플렉스, 빨갱이 타령 안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보수가 빨갱이 짜 빼고 얘기를 해야 니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한동안 안 했잖아요.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4.3 망언이 나오는 거고, 네. 심지어는 뭡니까 민노총 이거 공격을 해가지고 민노총은 주사파고 뭐 이런 식의 공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거기서 국정원이 시대전, 지금 국민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열심히 지금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통치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 밖에도 뭐 건국절 타령 또 나오고, 이건 역사 수정주의잖아요. 헌법 부정이거든요. 그걸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2030을 이준석 체제에서 2030들을 끌어안았고,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보수가 젊은 세대의 표를 얻은 게 지난번 대선이지 않았습니까? 네. 다 내친 거예요. 대표 내치면서 2030 다 내쳐버린 겁니다. 라고 하니까 결론은 바로 뭐냐면 완전히 과거로 돌아갔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수구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는 허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대를 가지고 좀 잘해봐라, 이제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뭐 지지율에도 좀 반영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약간 혹독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박성민 대표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는 이런 비판받을 점이 많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거나 개선된 점,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저한테 뭐 꼭 집어서 뭐 그렇게 말해달라고 던지시니까 제가 이제 거기 맞춰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윤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표를 보면 흔쾌히 찍은 분들도 있지만 마지못해 찍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30% 초반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33, 3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마 이제 흔쾌히 찍었던 분들 같고, 그 나머지 분들, 득표율에서 그 뺀 만큼의 분들은 조금 마지못해서, 상대가 싫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건 안 되겠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그래서 찍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마지못해 찍었던 분들은 뭐에 불만이기 때문에 지금 찍어놓고 이탈을 했는가, 이제 이걸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흔쾌히 찍었던 분들은 뭘 잘하기 때문에 계속 지지하고 있는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두 가지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을 뒤집어 달라. 뭐 한미 동맹을 복원시키고 한일 관계도 풀고 탈원전도 폐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그대로 지금 윤 대통령 정부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정부 했던 정책들을 대부분 외교 정책이든 안보 정책이든 무슨 뭐 부동산 정책이든 뭐 복지 정책이든 다 폐기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정책만 뒤집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태도도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다르게 해달라, 이런 주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는 분들은 그 정책을 뒤집어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한 30몇 %가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나머지 분들은 아니 그 정책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뒤집고 있는 건 뭐 맞는데, 정책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 거 아니냐,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도 인정도 하고 사과도 하고 책임도 좀 묻고, 사람도 좀 바꾸라 그러면 좀 바꾸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태도, 정책 태도는 더 완고해지거나 네. 더 태행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찍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될 거는, 지금 그 대통령 선거가 0.73%로 났고 야당이 169석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 지금 심리적으로 불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극단적 콘크리트 비토층이 지금 45%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55%를 넘어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 승리했을 때 그때 53%까지 갤럽 기준으로요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해 줄 사람들은 다 지지해 준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왜 지지율이 2까지 빠졌느냐? 선거연합, 그 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었던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모두 레임덕에 빠진 이유는 야당의 공격이나 정책적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거연합을 해체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어쨌든 거기 이준석도 힘을 보태고 유승민도 힘을 보탰고 뭐 안철수도 힘을 보태고 다 힘을 보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탄핵은 우리끼리 한 거야라고 좁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는 뭐
나와 뭐 윤핵관 이 몇 명이 한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지금 그 제가 위기라고 보는 거는 긍정 평가가 35%를 밑돌고 네. 부정 평가가 55%를 넘어가면 그 20% 차이인데 그럼 구도가 지배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35하고 55를 위아래를 다 뚫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게 좋은 것을 하나 좀 꼽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보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뽑아달라는 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을 다 뒤집는 거 그거 그거는 하나를 잘하고 중도파든 네. 그 보수파든 원했던 건데 그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0여 프로라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찍었던 한 20% 가까운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정책 태도의 문제로 태도 보입니다. 문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내세웠던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두 단어에 좀 열광을 하기도 하고 지지를 하기도 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선보인 국정 운영을 만약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맞을 수 있을까요? 이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나는 뭐 말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말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저 박성민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힘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세력이 합세를 해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당시의 대표는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해서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철수 후보고 단일화함으로써 거기에서도 혜택을 봤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사실 보면은 네.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짓이냐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위 지지도의 소위 30% 정도의 지지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은 거는 네. 그와 같은 것을 다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금에 와서 그거를 갖다 누구한테 뭐 원망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뭐 대통령 당선과 함께 그 과정에 그 전에 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내가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니까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 헌터들만 잔뜩 모였었는데 자리 사냥꾼들.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논아주고 그 사람들이야 뭐 물론 대통령에게 무조건 소위 순응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이 정부의 가장 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은데 소위 장관들의 목소리는 별로 없어요. 어느 장관이고 자기가 소신껏 자기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노동부의 소위 노동시간 문제예요. 노동부 장관이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은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얘기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은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을 적에 네. 나는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떤 현안마다 이제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현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대통령에게 계속 간다. 대통령이 말을 먼저 해버리면은 네. 그 밑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은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결단이라고 했던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 배상과 관련된 대위 변제인데요. 물론 뭐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결단을 했다 이렇게 이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단, 이 진중권 교수께서 보실 때는 이번 뭐랄까요 대위 변제 결단 어떻게 잘한 결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네. 미친 짓이라고 보고 그런 결단은 야당한테 해야 돼요. 야당에 그렇죠. 야당한테 했어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고 국가의 정체성에 걸려 있는 거고 가치, 철학,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네. 단지 돈 못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분들의 세계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엘리트들의 세계가 극우 판타지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우익하고 한국의 우익들이 세계관이 같아요, 실제로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원래 지배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니들이 약해서 당한 건데 그걸 왜 우리 탓을 해? 억울하면 니들도 강해져. 뭐 이런 식의 철학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한국의 우익한테는 사실 일본한테 사과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도그마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 동맹은 파탄이 나 있었다. 제 기억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때마다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라고 계속 확인해 줬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파탄이 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비난인데 그 정치적 비난을 이제 현실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데서 정책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편향된 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한일 관계를 파탄을 냈다. 그 문재인 정권의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렇게 한일 관계가 파탄 난데 또 중요한 책임은 또 일본한테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책임을 안 묻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독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는 건데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일본은 해군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독도 문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벌써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 정권 내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 내에서 일본에서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독도 문제 해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상대를 비난할 때 사용했던 그 말을 자기들이 현실로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책을 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의 말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인데 생존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생존.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생존의 위기에 있는가? 이분들 판타지는 뭐냐면 곧 중국하고 미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빨리 편을 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뭐 이상한 판타지에 좀 있거든요. 네. 그게 급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은 그런 게 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내세울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정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수사 아니면 감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 다음에 이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 다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유일하게 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서두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협상을 할 때 서두르는 쪽은 지는 거예요. 일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땅 다 내줬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하나 양보 안 하고 오히려 더 먹고 들어온단 말이죠.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박성민 대표께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제징용에 대한 결단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수행 지지도가 좀 주춤해지거나 아니면 좀 하락하는 요인이 됐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민심은 더 중요하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단을 하려면 이게 담대한 결단으로 제가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담대한 결단을 하려면 전제 조건은 우군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바로 직전에 전당대에서 여당이 우선 4분 오열됐지 않습니까? 대선을 같이 치렀던 분들도 좀 다 밀쳐냈고,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이제 그런 상태로 대화하지 않고 있고 미디어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정도를 해나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까 이제 김정인 위원장께 여쭤봤던 처음에 공정과 상식.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상징 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깨졌을 때, 그 신뢰가 깨졌을 때 굉장히 타격이 큰 거거든요. 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해창 후보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명박 후보는 도덕적 상징 자본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았는데 네. 이해창 후보는 그걸 상징 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타격이 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전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4가지 정도의 말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충성해야 되는 것처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를 내쫓는 과정이 이제 윤리를 동원해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고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취임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집단 다수의 힘으로 이 누르는 이걸 반지성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수의 힘으로.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외교 문제나 국제 정치 문제를 풀어가든 국내 정책을 어쨌든 담대한 걸 하려고 하면 네. 저희가 컨설팅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하는 건 시장이 100을 요구할 때 150을 던지는 게 효과가 있다. 담대한 걸 하는 게 맞다. 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냐? 두 번째 대원칙. 반드시 우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단 시작하고 난 다음엔 아무리 반대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마라. 제가 그렇게 세 가지 세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문제는 우군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그냥 확 뛰어나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서 야당은 이것 때문에 4분 의열돼 있던 야당이 요 이슈를 가지고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여권은 오히려 분열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전당대 직후라 이걸 누구도 뭐 실드 쳐지지 않는다 그러죠. 방어를 잘 안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전략적 미스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한일 관계에서 지금 저희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이거를 돌파를 해서 하는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배경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65년도 한일 국가 정상화할 적에 그때 이제 이 한국 정부가 그 한일 국가 정상화를 할 적에 참 국내에서 저항도 엄청나게 많이 반대로 했어요. 컸죠. 네. 그래서도 그때 한일 국가 정상화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만 도 사실이라고요. 그런 거를 미루어서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지금 소위 증용 문제에 대한 양보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박진 외무장관이 이번에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물컵의 반은 채웠으니까 반은 일본이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데 난 그걸 보고서 과연 우리 외무장관이 일본이라고는 나라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네. 그 일본이 결국 가서 현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소위 경계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졌어요. 네. 지금 우리가 65년과 지금과 비교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은 소위 성장은 좀 했지만 이제 이 포캐피타 GDP도 일본과 거의 육박하는 상황에 있고 뭐 임금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일본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이 우리 반도체에 대한 소위 중간재 수출을 갖다가 뭐 금지했어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소부장 산업도 상당히 경쟁을 갖추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고 봤을 적에 일본이 별다른 여기에 우리가 한국이 스스로가 그러한 결심을 하니까 우리는 그건 받아들이지만 더 이상 뭐 줄 것도 없다 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네. 그거를 외교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서 선뜻 저런 카드를 내밀었다는 거는 나는 굉장히 좀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결심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일본에 대한 정서를 좀 알았으리라고 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지금 국내에서의 소위 그 문제에 대한 이 반론을 갖다가 어떻게 수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다 생각하고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무런 대책이 또 거기에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전국은 혼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상당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행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소위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좀 정상화돼야 되겠다. 이게 항상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하는 압박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외교적으로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정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제대로 부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공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대통령의 결단이 대통령의 어떤 결단으로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좀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 외교 안보 라인의 지금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전에 의전비서관이 그만두더니 외교비서관 그만뒀고 어제는 지금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까지 지금 그만뒀거든요. 진중권 교수께서 보실 때는 최근에 어떤 이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외교 행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교의 부대 행사잖아요. 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고, 있으면 좋지만 또 없다고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으면은 그 실무선에서 문책을 주거나 뭐 이렇게 끝내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산된 것도 아니고, 그럼 가볍게 문책을 주거나 이렇게 끝낼 문제인데 이게 안보실장이 교체될 사안인가?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싸움이 붙었다라는 내부 권력 내부에서 라인이 싸움이 붙었는데 대개는 뭐냐 어떤 공식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힘은 별로 없는 공식 라인과 공식 라인은 아니지만 힘이 있는 또 다른 라인이 있는 거죠. 그 라인이 부딪혔을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가 지금 부딪혔다. 라인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힌 것 같고 이렇다면 이것은 지금 국정 운영의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 대표 내칠 때 당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국힘이다라는 게 사실 장제원 씨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라인이 그런 식으로 공식 라인, 그러니까 공식 라인이 있지만 아무런 그 공식 라인에서 직접도 없는 누군가가 실세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 대통령실 내에서도 또는 그 안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구심을 주는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국정이 운영된다기보다는 몇몇 실세 그렇죠. 중심으로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들. 네. 네, 이게 문제죠. 사당화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 정당화되는데 대통령은 이번에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구조가 전형적인 오토크러시거든요. 권위주의 정권의 특성이에요.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 박성민 대표께서 보실 때는 최근에 어떤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인사 교체 문제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되자마자 이제 하루 만에 철회가 됐는데 대통령의 어떤 그 인사 주변의 어떤 인사 논란 이런 것도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제에서 가장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대중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뭐 지소미아를 갖다가 뭐 파기한다, 뭐 탈원전한다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그런데 이제 인사 문제는 누가 봐도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임명된 것 같다. 물러나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나중에 가서 임기 말년에 와서 부동산이 가장 부정평가가 높아졌지 그 전까지는 계속 인사가 가장 높은 부정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꾸준히 복지는 높았고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 정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갤럽에서 하는 그걸로 보면 부동산 정책은 뭐 그런 대로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역시 인사 정책이 굉장히 평가가 나쁠 것 같은데 지금 돌아와서 지금 한일 관계 요 문제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안보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3월 달에 있는 한일 정상회담, 4월 달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 네. 5월 달에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세트로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과정에서 평가하기는 좀 제가 보기는 어렵고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네. 다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나오는 종합적인 평가를 가지고 지지율이 결정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대통령실의 그 인사가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말의 신뢰, 네. 뭐 이렇게 경질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또 이제 바로 또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말의 무게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그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리는 조금 그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